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오. 奴捕まえるまでは決して山を降りることはない。 어차피 잡힐 거 아니요? 아버지랑 나가서 잡아보면 어떨까? 최근 우리 영화의 흐름을 보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들이 참 많았고 흥행됐습니다. 오늘 다룬 영화도 시대극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다룬 영화는 박훈정 감독, 최민식 주연의 영화 대호입니다. 예, 대호. 대자에다가 예. 아주 힘을 확 주시네. 대호. 대호. 제가 아는 대호 맞죠? 네. 큰 호랑이. 호랑이. 네. 예, 예. 그런 뜻입니다. 네. 저는 큰 호랑이를 동물원에서만 보고 예. 뭐 다른 데서 당연히 못 근데 봤겠지만. 그 예. 동물원에서 보는 호랑이보다 더 큰 호랑이인 것 같죠. 영화에서 네. 얘기하는 건 그 정도가 진짜 아닌가 큰 봐요. 호랑이인 거죠? 진짜. 네, 영화의 설정은 이제 400kg 정도 되는 거대한 호랑이와 최고의 관련된 호랑이. 3.86m 길이가? 네. 사람들 간의 네. 대립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줄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줄거리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의 시대 배경은 1920년대입니다. 네. 일제 강점기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천만덕이라는 포수, 즉 사냥꾼이에요. 잡힐 거 그러니까 아니요? 지리산 일대를 아버지랑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잡아보면 그 어떨까?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는 우린 명포수인데요. 상군님 이제는 다 깨고 포수 생활을 접고 이제 아내를 뭐 비운의 사고로 잃은 뒤에 16살 난 아들하고 지리산 두매산골에서 약추나 캐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으면서 살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그 지리산에 있는 호랑이, 특히 대호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산군으로 모시는 큰 호랑이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거기에 계속 그 천만덕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천만덕은 산군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죠. 이런 와중에 이제 인근의 포수들이 그 일본군에 이제 동원이 돼서 계속 지리산에서 그 산군 호랑이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천만덕과 그다음에 이 대호 산군이 운명의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호도 시대극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시대극과 뭔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시대극이 필요할 때 호랑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호랑이가 언제쯤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예. 이제 개연성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잡느냐에 대한 또 필요성 때문에 저는 시대로 이제 거꾸로 올라갔다. 호랑이가 있어야 되는 시절인데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게 시대극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시대를 초월한 듯한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내지는 이제 동화적인 이야기에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대극이라 부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딱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노노ke 히메처럼 그 대호와 명포수가 만드게 탁 서로를 쳐다보는데 그냥 그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눈빛으로 그래 알겠다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 영화의 그 딱 포인트예요. 이걸 관객들이 그럴듯하다라고 보면은 이 영화가 성공하는 거고, 갑자기 키득키득 뭐야 갑자기 왜 둘이 지금 웬 영혼의 대화? 이렇게 되면 탁 이탈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저는 그 설정 자체가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극이라고 봤을 때는 좀 설득이 안. 그러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일제 강점기 때 당시에 그 일본군이 왜 자꾸 대호를 잡으려고 하는지, 그 대호 잡다가 수십 수백 명이 죽어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저 대호를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게 잡으려고 하는지, 처음에 그 동기 자체가 미약하다 보니까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강정 교수처럼 말씀처럼 어떤 그 신화적인 혹은 동화적인 그런 공간화돼 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동기 자체가 미약하다 보니까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만득의 대립자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대립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밌게 본 영화 가운데 이를테면 암살은 친일파란 대립자가 있는 갈등이 거고, 있어야 베테랑은 그렇죠. 네 재벌 3세라는 대립자가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대립자는 누구예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보면 이제 대호는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고 그렇죠. 최민식의 그 역인 천만득은 명포수죠. 천만득도 호랑이에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두 마리 대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호가 있던 시절의 이야기. 제가 자꾸 신화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지리산에 진짜 호랑이도 있었고 진짜 호랑이를 알아보는 진짜 남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없다라는 좀 전제 하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영혼의
그 상처가 서로 계속 반복이 돼요. 가령 대호도 새끼와 아내를 잃고 포수도 새끼와 한편으로 또 아내를 잃거든요. 네. 이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좀 가게 돼서 이 대호는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아까 잠깐 모노노케미를 얘기했던 것처럼 둘은 하나의 소울메이트처럼 이를테면 거울을 보고 있는 두 개의 짝처럼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영화는 그냥 정서, 이를테면 나라 잃은 슬픔, 그 다음에 새끼를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그 정서를 병렬적으로 그냥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 병렬로 흐를 뿐이지 이게 맞물려 가서 어떤 새로운 정서로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중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예감은 들었는데 그 대중적인 대립구도를 피해서 박훈정 감독이 뭔가 시나리오를 쓰고자 했더라는 그 의도는 왜 이렇게 사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어떤 점에서 내 패착은 있죠. 이런 영화 이제 140억씩 들이게 되면은 대중을 많이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 영화는 애초에 조금은 작가주의 영화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어떤 점에서 약간 쾌락주의적인 미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와 이런 시나리오 와 되게 어떤 점에서는 짜릿했어요. 정말 나름대로 탕진하고 가고 있구나 박훈정 감독이. 결국은 저나 강윤정 교수는 지금 똑같은 부분을 지금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상반된 거죠. 상황에서 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 영화면 철저하게 대중적 호흡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훈정 감독이 여기서 작가 주제를 시도했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정쩡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감동을 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는 어쨌든 이런 박훈정 감독의 두 개 세계가 있다고 봐요. 친세계처럼 부당거래처럼 수컷들이 서로를 핥히고 이렇게 모략을 짜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를 상처낸 만큼 내가 얻고 싶어하는 아주 지독한 야수들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좀 낭만적인 좀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의리, 수컷들끼리 우리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잖아. 한번 말하자면 한 잔 마시고 좀 푸는 거 있잖아. 이런 좀 낭만적인 세계를 꿈꾸는 것 같은데 수컷들은 의리가 없어요. 근데 그 로망이 있다는 남자만 거죠. 의리가 있지. 인간 남자도 그렇게 의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5번이 또 주연이기 때문에 최민식 씨가 주연이기 때문에 살짝 좀 기대감이 있긴 한데 최민식 씨의 연기는 어땠나요? 아니 최민식 씨야 항상 자기 이름값을 하죠. 언제나 이름값을 하고 사실 박훈정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던 악마를 보았다에서 먼저 인연이 된 거죠. 그랬죠. 엄청 어떻게 많죠. 보면은 이건 박훈정 감독과 이번에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건데 그만큼 최민식 씨가 박훈정 감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 또 그 박 감독도 최민식 씨의 그 연기에 많은 부분을 이제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늘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건 그 젊은 시절 포수 역할을 땐 좀 몸이 가벼웠으면 어땠을까? 좀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많이. 예, 말 그대로 조금 그 활동적인 포수, 젊은 포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노력했으면 됐지 않았을까. 농담 같은 얘기지만 네. 대호 같은 시나리오가 와서 이렇게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해볼 것 같아요. 배우라면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대접하는 거. 이게 뭔가 흥행을 딱 둘째 치더라도 한번 이거 한번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지를 통해서 이 영화의 평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이거 확고하시네요. 아 예. 예. 지금 여기에 없는 진짜 수컷에 대하여. 네. 그 수컷 어떤 수컷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예. 하여튼 지금 여기 없는 건 확실해요. 그래요? 네. 되게 하여튼 뭐 갑자기 그냥 자존심 상하는 확실한 이건 거는 뭐죠 이거? 확실한 거는 강윤정 교수님이 수컷을 좋아하신다는 거.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네. 이렇습니다. 비장함이 넘쳐서 감동을 다시 할게요. 수컷 냄새 안 나서요. 지금 실망스러워요. 아니, 넘치는 비장함이 감동을 덮어버렸다. 알겠습니다. 예. 영화 내내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 근데 감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박훈정 감독 영화 최민식 주연의 대호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Aujourd'hui, j'ai rencontré une âme toute petite, toute fragile. Comment communiquer avec cette petite enfermée dans la nuit et le silence? Mais vous n'avez aucune expérience avec les sourdes? En plus, cette pauvre était aveugle. Laissez-moi au moins essayer. 12월 연말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불을 켜서 따뜻한 집안 내부를 바라보며 꿈을 꾸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참 많죠. 그리고 화가 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일도 많은데요.
오늘은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리 이야기입니다. 마리는 우리가 헬렌 켈러 하면 알고 있는 그런 고통,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수녀원에 온 그녀는 그래서 난폭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녀에게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이 그저 덫이자 지옥과 같습니다. 이때 한 수녀가 다가가 그녀에게 대화 상대, 친구, 그리고 선생님, 엄마 노릇까지 해주게 됩니다. 마치 신에게 이유 없이 끌려가 수녀가 되었듯이 그녀는 마리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20 septembre. Ça fait bientôt 4 mois que je m'occupe de Marie. Son langage ne fait aucun progrès. Son comportement est décidément celui d'un animal sauvage. 영화는 인간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그 선한 의지야말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곧 기적 아닐까요? 그래서 마리 이야기는 인간이 이룩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Elle me demande, ma mère. Fourchette, elle me demande de signer. Fourchette. Ça, c'est le signe pour fourchette, ma mère. Oui. Fourchette. Oui.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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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 해 기뻐한다거나 혹은 남에게 연민을 베풀 일보다는 화가 나거나 혹은 질투할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만큼은 조금 더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간이 생각보다 여유롭고 또 한편으로는 자애로운 동물이구나라고 스스로 느껴보면 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하는 영화 마리 이야기입니다. Je suis tellement heureuse. Je vais retrouver Marie. Elle est ma joie. Elle est la fille de mon âme. La lumière de ma vie. 네, 연말 들면서 극장과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승화 씨는 혹시 네. 애니메이션,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최고 흥행 작품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선뜻 기억나는 건 없어요. 뽀로로 정도? 그냥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기 공룡 둘리는 수십 차례 봤습니다. 이 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가운데 이렇다 할 만한 흥행 성적을 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뭐 헐리우드나 이런 데 보면 네. 겨울왕국도 1000만 관객이 돌파했고 그렇죠. 최근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500만 명 정도의 예. 관객을 불러 모았죠. 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흥행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오늘 까칠한 시선에서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작품 물어봤는데 자, 정답부터 나갑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 왜 이 작품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마닥을 나온 암탉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여름에 개봉했죠. 공원 관객 수는 220만 명. 아니 최고 기록이라고 해서 저는 한 500만 명은 넘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객이 오진 않았어요. 네, 220만 명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겁니다. 이 작품 전까지 한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100만 명을 넘은 작품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흥행 기록뿐만 아니라 최초의 100만 돌파영화군요. 맞습니다. 이 작품 전에 최고 흥행 기록은 어떤 작품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뽀로로? 아시는 애니메이션이 그것밖에 없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이 작품, 바로 로버트 태권브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고색창연한 애니메이션이네요. 네, 원래는 1976년에 김청기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었는데요. 지난 2007년에 재개봉했죠. 그때 당시 70만 명이 이 영화를 봤고요. 당시까지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거꾸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흥행 성적이 그만큼 저조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참신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94년에는 한국 최초의 성인용 애니메이션 블루시걸이라는 작품이 나와서 당시 약 45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았으니까요. 꽤 성공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우, 성인용 애니메이션. 아, 좋아요.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원더풀 데이즈 같은 SF 애니메이션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야심찬 도약을 시도했습니다만 도약만 시도하고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일단 우리나라 애니메이터들의 작화 실력은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사실 할리우드에서도요 적지 않은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일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도 많은 부분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참여하기도 했죠. 아니, 그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관객들을 매료시킬 만한 국산 애니메이션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일단 그림은 잘 그려요. 근데 애니메이션다운 스토리 라인을 짜내는 데 있어서 여전히 후진적인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요.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으니까 또 투자도 잘 안 되는 악순환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이 개봉을 했던데 타이밍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네. 이 작품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다운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는데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강풀 작가의 인기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런가요? 네, 웹툰은 연재순에 따라서 독자들이 시차를 두고 보기 때문에 에피소드마다 이 강렬한 뭔가가 있죠. 근데 그 강렬함이 애니메이션으로 쭉 이어지다 보면 이게 거꾸로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러닝타임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타이밍은 아쉽게도 그 완급 조절을 잘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네, 애니메이터들의 실력은 세계적인데 네네. 그 훌륭한 인재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굉장히 네. 좀 아쉬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지를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이를테면 할리우드의 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죠. 뭐 픽사라든가 드림웍스 같은 데는 적지 않은 한국인 애니메이터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멍석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멍석이 제대로 안 깔려 있다. 그러니까 뭐 저변이 제대로 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멍석,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KBS에서도 저한테 이런 멍석을 깔아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딴 데서 못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멍석이 아니라 저희 이제 소파를 깔아드리는데 이런 좀 그 저렴한 소파 위에서도 참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최강희 평론가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최강희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